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다몽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그린 책, 드라마, 영화는 셀 수 없이 많은데요. 기억에 남는 드라마로 사마이 미완의 책상, 사마이 최후의 승자가 있습니다. 드라마 제목에 인물의 이름이 바로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조조의 책사였던 사마이입니다. 그에게 따라다니는 수식어, 삼국지 최후의 승자, 최고의 승부사, 또 누군가는 이 삼국시대가 난세이다 보니 주군을 배신하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최고의 배신자는 사마이이다 라고 평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난세를 이겨내고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된 사마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이의 집안은 엄청난 명문가로 이름이 나 있었는데요. 초안전쟁의 전설적인 명장 사마왕이 있고요. 고조부가 한나라 정서장군을 지낸 사마균입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뛰어난 기질의 무인 집안이구나 싶은데요. 사마이의 할아버지 사마주는 풍채도 좋았고 어렸을 때부터 학문에 능하고 인품이 좋아 호족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마방부터는 완벽한 문인 집안이 되어 청류 호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데 젊었을 때는 당시 명사인 이응과 곽태를 존경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벼슬길에 나서 낙양의 지사를 지내게 됩니다. 조조가 출사를 해서 항실 난관에 임용되었다가 20대에 낙양 부기로 승진을 했는데 조조의 승진을 도운 사람이 사마이의 아버지 사마방이었다고 하죠. 사마이는 179년 하남성 5년 효경리에서 사마방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고 자는 중달입니다. 이 5년은 수도 낙양과 가까운 지역이죠. 사마이의 형제는 모두 8명으로 자를 말해보면 백달, 중달, 숙달, 계달, 현달, 해달, 아달, 유달 이렇게 다 달자 돌림으로 모두 뛰어난 인재들이어서 사마 집안의 뛰어난 아들들이라는 뜻에서 사마팔달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아버지 사마방은 예의범절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허락 없이 방에 들어가거나 함부로 앉지도 못하게 하고 항상 몸가짐을 바르게 하도록 자식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사마이가 진중한 성격을 가지게 된 것은 이런 아버지의 교육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사마이의 형 사마랑은 사마이보다 8살 위였는데 하남성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사마방을 찾아온 손님이 아버지 사마방의 자를 부른 무례를 범했는데 사마랑이 다른 사람의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걸 보니 친부모도 존중하지 않으시나 봅니다 하며 따끔하게 말해서 손님이 사과를 하게 했다고 합니다. 사마랑은 12살 때 경서 시험을 봐서 동자랑이 되었는데요. 이 시험을 감독하던 사람이 사마랑이 또래들보다 훨씬 크고 건장한 모습이어서 너 12살 아니지? 나이 속인 거지? 사실대로 말해봐 라고 추궁을 했는데 사마랑이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 쪽은 대대로 신체가 장대하였습니다. 제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높은 곳만을 바라보는 마음은 없습니다. 나이를 줄여서 일찍 성취하려는 것은 제가 뜻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며 똑부러지게 대답을 해서 시험을 감독하는 사람이 아 이놈 보통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집안이다 보니 사마이 역시 어린 시절부터 남다름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진서에 어려서부터 빼어난 절조를 갖추고 많은 원대한 지략을 지녔고 학문에 박학다식하고 유교를 가슴에 간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군 사람이 남양태수 양준이 사람을 잘 알아보기로 유명했는데 약관의 나이에 이르기 전인 이 사마이를 만나보고는 비상한 그릇이라 말했다라는 기록도 남아있네요. 청하 사람인 상서 최염은 사마이의 형인 사마랑과 서로 친했는데 사마랑에게 그대의 동생은 총명하고 성실하며 강단이 있고 영특하니 다른 사람들이 그에 미치지 못하오 라며 칭찬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똑똑했던 사마이 8살 때 소학에 입학해 공부를 했고 12살 때 효경, 논어 등을 공부했는데 당시는 황건적의 난 등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여서 공부에 전념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부를 해서 이후 군학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무렵 동탁이 낙양에 입성해서 권력을 잡게 되었고 이어 반동탁 연합이 결성되어
동탁군과 다시 전투를 벌이는 다급한 상황을 맞게 되는데요. 형 사마랑은 이대로 있다간 화를 입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이웃현의 그 수영 이소를 찾아가 민심을 진정시킬 방도를 찾아보자는 얘기를 했지만 이소는 나부터 살아야지 하며 도망쳐버립니다. 사마랑은 가족을 이끌고 낙양에 있는 아버지에게 가게 되는데요. 이때 동탁이 낙양에서 장안으로 천도를 결정합니다. 아버지 사마방도 나라의 관리이다 보니 이 천도 행렬 속에 끼어있게 되는데요. 사마랑은 겨우 그 행렬 속에 있는 아버지를 만났고 관리로서 천도 행렬을 떠날 수 없었던 아버지는 사마랑에게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을 합니다. 동탁의 성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의 눈에 아들이 발견되길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동탁은 성을 빠져나가는 자는 무조건 첩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사마랑은 결국 동탁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동탁이 직접 사마랑을 신문하는데 올해 나이가 몇이냐? 라고 묻자 사마랑이 침착하게 19살입니다. 라는 대답을 하죠. 그런데 동탁에게는 죽은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과 사마랑의 나이가 같았습니다. 동탁은 사마랑을 보자 죽은 아들이 생각나서 잠시 감성에 젖으며 내 부하가 너를 죽일 뻔했구나 라며 말랑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마랑은 동탁이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자 이때다 싶어서 동공은 성품이 곱고 고상한 분인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두렵게 하는 공포정치를 행하는 것은 동공의 위풍당당함과 맞지 않습니다 하며 자신의 의견을 어필하죠. 동탁이 그래 내가 사람들을 좀 두렵게 하긴 했지 하며 살짝 부끄러워하는 기색을 보이자 사마랑이 이번에는 잘못을 바로 잡으면 달처럼 빛나고 이윤이나 죽음과 필적할 대성인이 되실 것입니다 하며 동탁을 치켜 세워줍니다. 동탁은 사마랑을 기특하게 여겨서 풀어주게 되는데요. 사마랑은 이대로 성 안에 머무는 것은 위험하다는 판단을 했고 전 재산을 뇌물로 바쳐서 성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고향인 하남성도 이미 안전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반동탁 연합군이 결성이 되어 낙양으로 진군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낙양으로 가는 길에 있는 이 성구와 호래가는 꼭 차지해야 할 요충지였죠. 그런데 이 하남성이 성구와 낙양 사이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이 반동탁 연합군의 말굽에 짓밟힐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마랑은 고향으로 돌아온 후 부로, 그러니까 마을의 중심 역할을 하는 노인에게 동탁은 천명을 거스르고 모반을 하여 천하 사람들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천하의 의병을 일으킨 자들이 만일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경우 그 세력은 반드시 이곳에서 멈추게 될 것입니다. 이곳은 사분오열하는 전쟁터가 될 것이고 자력으로 안정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며 피난을 할 것을 권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로는 자신의 고향을 사랑하고 있었기에 떠날 수 없다며 사마랑의 말을 따르지 않았죠. 결국 사마랑은 가족들을 이끌고 여양으로 피난을 하게 되는데요. 몇 달 후 반동탁 연합군의 병력 수십만이 모두 형량과 이 하남성으로 모여들었는데 이들은 군대를 풀어 약탈을 해서 백성들 중에 죽은 이가 절반은 되었다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힘없는 백성들의 목숨은 파리 목숨이나 다름이 없었죠. 그러는 사이 동탁이 왕윤과 여포에 의해 살해당하게 되고 동탁의 수하였던 이각과 각사가 정권을 차지했는데 다시 두 사람이 갈라지면서 이각이 황제인 헌제를 납치하게 되죠. 이때 사마이의 아버지 사마방도 인질로 잡히게 됩니다. 사마 집안의 아들들은 여양이 머물면서 힘든 상황에서도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사마이도 이 기간 동안 학문을 익혀 지략을 쌓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반동탁 연합은 큰 성과 없이 뿔뿔이 흩어졌고 조조가 여포와 복양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을 때 사마랑은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하남성으로 돌아옵니다. 당시는 또 대기근까지 닥쳐서 사람들끼리 서로 잡아먹을 정도였는데요. 사마랑은 이들에게 식량을 내어주고 도우면서 나이 어린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스스로도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마랑은 이후 조조에게 부름을 받아 현령으로 역임하면서 관대한 정치를 집행했기에 주민들은 금령을 어기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마랑은 중앙으로 들어가 연주자사까지 승진을 하게 되지만 217년 하우동과 함께 오나라를 정벌하는 도중에
병사하게 됩니다. 인제의 안타까운 죽음이었죠. 사마랑의 동생 사마이 역시 인제라는 소문이 나 있었기에 제후들의 주목을 받는데요. 201년 사마이는 23살의 나이로 하남성의 지방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 순욱의 청과를 받은 조조가 사마이를 중앙관리로 임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마이가 이를 거절하죠. 사마이는 권모술수에 능한 조조를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었기에 조조를 따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조조가 누구입니까? 시대를 좌지우지하는 간응으로 머리 쓰는 일이 최고이며 또 인재를 보는 눈도 최고였기에 사마이를 놓치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사마이가 제가 병이 들어 출사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며 조조의 임명을 정중히 거절하는데요. 이때 중풍이 들어 몸을 움직일 수 없다고 말을 했기에 조조는 사마이가 정말 아픈 것인지 감시를 하게 됩니다. 그 감시의 기간은 몇 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는데요. 감시를 하는 조조나 감시를 당하는 사마이나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기에 끈질긴 감시와 끈질긴 견딤이 반복됩니다. 중풍이 들었다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여야 하죠. 그런데 한 번은 사마이가 평소 즐겨보던 책들을 거평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햇볕이 잘 들고 바람 부는 곳에 책을 놓고 말리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 겁니다. 이 서책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던 사마이가 무심결에 뛰어나가서 그 책을 걷어들이게 되는데 그 모습을 사마이의 집에 있던 여종이 보게 됩니다. 아차 하는 심정이 들었던 사마이는 이 사실을 부인인 장춘하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장춘하는 곧바로 아무도 모르게 이 여종을 죽임으로써 말이 새어나가지 않게 해서 위기를 모면했다고 합니다. 이때 장춘하 나이가 겨우 13살 정도였다 아니라 조금 더 많은 나이였다 하더라도 10대의 나이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다니 사마이 못지않게 무서운 여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어느 날은 자객이 사마이를 찾아오게 됩니다. 조조가 명령하기를 자객에게 칼을 들고 내리쳐서 사마이가 조금이라도 움직이거나 반항하면 죽이고 가만히 있으면 살려두라 라는 말을 하죠. 그렇게 자객이 들어가서 칼을 빼어들고 딱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에도 사마이는 버팁니다. 자객은 칼을 멈추고 돌아가 조조에게 이 사실을 고했고 조조는 사마이가 정말 아픈 것이구나 하고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208년 중국 북방을 통일해 최강자가 된 조조는 승상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후 천하통일의 대업을 위해 더 많은 인재를 끌어모으기 시작했고 다시 한번 사마이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번에는 사마이도 거절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해서 문학현으로 출사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황문시랑에 임명됩니다. 당시 형 사마랑도 정권에 나가 있었고 아래 동생 사마부도 조조의 아들 조식의 문학현에 기용되어 있었죠. 조조는 애초부터 사마이의 재주를 높이 샀지만 사실 인간적으로는 사마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를 끊임없이 의심했다고 합니다. 조조가 사마이를 의심한 이유 중 하나가 사마이의 생김새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사마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낭고의 상을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 머리를 180도 돌릴 수 있다는 것인데 이 낭고의 상을 지닌 자는 충성스럽지 못하고 후에 주인을 배반한다는 속설이 있었다는 겁니다. 조조가 이것만으로 사마이를 의심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항상 머리를 숙이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사마이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경계를 한 데에는 나름의 예감 같은 것이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아니면 조조의 이 의심병이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만들었을지도 모르고요. 조조는 사마이를 경계해서 실권과 거리가 먼 관직도 낮은 직책을 주고 일도 하찮은 일을 시킵니다. 사마이는 묵묵히 일에 충실하며 순욱, 순유, 가호 등 기라성 같은 조조의 책사들을 롤모델 삼아 학문에 정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이는 조조의 아들 조비와 마음이 잘 맞아 깊이 인연을 맺었는데 이것이 훗날 사마이가 계단을 오르게 되는 원동력이 되죠. 사마이는 자신의 재능을 펼칠 그날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215년 그가 조조에게 직언을 하는 모습이 자치통감에 등장을 합니다. 이에 조조는 대군을 이끌고 한중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신흥종교 오두미도의 교주 장로를 토벌하러 가게 되는데요. 조조는 손쉽게 장로를 항복시키고 한중을 제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1년 전인 214년에 유비는 한중과 맞닿아 있는 촉을 수중에 넣은 상태였는데요. 당시 승상주부로 조조를 수행하고 있던 사마이, 촉의 국제정세가 아직 안정되어 있지 않는 지금이야말로 천재일호의 기회이니 촉으로 진격해야 한다는 건의를 합니다. 지금 한중이 함락되었기 때문에 익주는 몹시 동요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내보내 공격하면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성인은 하늘이 준 기회를 어겨서는 안 되는 법, 시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조조는 이미 롱을 얻었는데 또 촉을 바라다니 하며 이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때 이 제안을 할 만큼 사마이가 비중이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당시는 조조의 오른팔과 같았던 최고의 군사 순욱이 조조의 강요로 음독자살한 이후였습니다. 말년에 접어든 조조는 권력욕이 강해져서 후한 왕조의 마지막 황제 헌제를 몰아내려는 욕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류파 지식인들은 후한을 말아먹고 있던 환관들을 몰아내고 정치적 부패를 척결해서 한나라를 정화하기를 바라고는 있었지만 왕조가 뒤집히기를 바라지는 않았죠. 이런 청류파의 전통을 물려받은 순욱이 조조의 속내를 파악하고 결국 대립했던 것이고 순욱은 결국 음독자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순욱이 212년 사망하고 2년 뒤 순욱의 조카이며 조조의 브레인 역할을 했던 순유마저 병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조조의 브레인이 되어주었던 인물들이 사망을 하고 1세대 중신들이 역사에서 퇴장을 하면서 사마이의 존재감이 서서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조조는 후계자 자리를 두고 맏아들인 조비와 동생 조식 등을 경쟁시켰는데요. 장자가 승계를 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보면 조비가 후계자가 되어야만 했지만 조조는 계속 망설이면서 좀처럼 후계자를 정하지 않습니다. 조비는 냉정하고 치밀한 성격인데 어딘가 음습한 부분이 있어서 조조가 좀 탐탁치 않아 했었죠. 반면 조식은 태평스러운 성격에 재치가 있고 밝은 면을 가지고 있었으며 시제가 뛰어난 시인이어서 조조가 아끼는 아들이었습니다. 조조 역시 시를 좋아하고 시인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기에 조식의 재주를 많이 아꼈던 것이죠. 조조는 착실한 모범생 스타일의 조비와 자유분방하며 예술가적 기질을 가진 조식을 경쟁시키면서 좀처럼 후계자 결정을 하지 않았고 그러는 동안 조비와 조식의 측근들은 치열하게 싸우며 세력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조비에게는 이름난 모사 가후가 있었고 그 밖에 많은 참모들이 여러 비책을 내어 조비가 신뢰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었는데요. 반면 조식은 중요한 시기에 이 실수를 거듭하면서 후계자의 면모를 갖추지 못했음을 드러내게 되죠. 결국 조조는 오랜 장고 끝에 조비를 후계자로 지명하게 됩니다. 사마이는 이 치열한 후계자 싸움의 표면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조비의 뒤에서 조언을 하고 여러 번 기술을 발휘해 조비가 조조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마이가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조비는 태자로 책봉된 후 사마이를 태자 중서자로 임명하면서 신뢰를 드러냈던 것이죠. 이후 사마이는 군사마로 영전해 위나라 군대의 핵심 간부가 되었고 군대 내부로 깊이 파고들어 인맥을 넓히고 자신의 세력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사마이의 후임으로 태자 중서자가 된 사람은 사마이의 동생 사마부였습니다. 사마부는 조비가 태자가 되기 전 조식의 문학현이었는데요. 강직한 성품의 사마부는 자유분방한 성격인 조식이 돌발 행동을 할 때마다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하며 강하게 말렸다고 합니다. 조식도 처음에는 이런 사마부를 마땅찮아 했지만 그의 진심을 알고 잘 따랐다고 하네요. 그런데 돌연 태자가 된 조비를 섬기게 된 사마부, 그의 성품을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의아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강직한 성품인 사마부라도 사마씨 일족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기에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군사마가 된 사마이는 조조의 참모가 되어 여러 전술 전략을 내놓으며 신임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219년 초계 형주 군사 책임자인 관우가 근거리 강릉에서 북상을 해 위나라의 형주 군사 책임자인 조인이 주둔해 있는 번을 급습합니다. 당시 관우의 공격은 무서운 기세여서 조조 군단의 최고 명장인 조인이 관우 군대에 포위되었고 또 조인을 구하러 간 명장 우군마저 생포되는 등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되었죠. 관우의 기세가 강해질수록
헌제의 궁전이 있는 수도 허남성 이남에서는 관우에게 기우는 자들이 속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헌제는 이름뿐인 황제이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후한의 황제였기에 위기감을 느낀 조조가 수도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때 사마이가 나서 관우에게 약점을 보이면 안 된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게 되는데요. 조조는 관우와 사이가 나쁜 손건을 움직여 관우를 공격하는 것이 낫다는 사마이의 제안을 받아들여 천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관우는 오위 군대의 협공에 패하게 되고 손건의 부하에게 붙잡혀 참살당하게 되죠. 그리고 관우가 사망한 다음 날인 220년 1월에 조조가 낙양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조조는 여전히 사마이를 믿지 못했고 그를 제거할 생각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실행하지 못한 것은 어쩌면 초계 제갈량이라는 존재와 맞상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인재로 사마이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었을 것이고 결국 사마이를 제거하지 못하고 조조 자신이 먼저 사망하게 되었네요. 사마이는 조조의 장례식을 엄숙하게 치른 뒤 관을 호위해서 낙양에서 조조의 근거지인 업성으로 돌아가 사람들의 동료를 가라앉힙니다. 사마이는 조비의 조력자로 정치적 능력을 인정받았고 군사마로 활약하면서 군사 전략가로서의 능력도 발휘하게 되었으며 조비가 조조의 뒤를 잇게 되었으니 권력의 중심에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조조는 황제가 되고 싶은 야망을 실행하지 못하고 사망했지만 조비가 그 야망을 실현하게 됩니다. 조비는 조조 사망 9개월 후인 220년 헌제에게 형식적인 선의를 받아 위왕조를 세우고 위왕조의 초대 황제 문제가 됩니다. 조비가 문제로 즉위를 하고 사마이는 행정기구의 중추를 이루는 상서성의 요직을 역임하면서 출세가도를 달리게 되죠. 220년 문제가 군대를 이끌고 오나라로 원정을 떠날 때 사마이를 묵은장군 겸 녹상서사로 임명해서 도읍인 허도를 지키게 할 정도로 신임했는데요. 이때 사마이가 너무 가중한 임무입니다 하며 사양을 하자 문제는 나는 밤낮 없이 일에 쫓겨 잠시도 쉴 틈이 없소. 그대가 중책을 맡아 내 근심을 나눠 갖기를 바라오 하며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정에서 돌아온 조비는 사마이가 도읍을 지키는 일을 잘 해낸 것에 만족하며 내가 동쪽에 있으면 그대는 서쪽에 있고 내가 서쪽에 있으면 그대는 동쪽을 맡아주시오 라는 말을 하며 무한 신뢰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조비는 이후 원정길에 오르지 못합니다. 226년 중병이 들어 쓰러졌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죠. 그렇게 조비가 병으로 죽으면서 그의 아들 조예가 왕위에 올라 명제가 됩니다. 조비는 사마이를 조진, 진군, 조휴와 함께 조예를 받드는 보정 대신으로 임명해서 조예를 보좌하게 합니다. 조진과 조휴는 조조의 조카로 조씨의 일족이고 사마이는 청류파 출신의 중신이니 친족과 중신을 두 명 선별해서 보정 대신으로 삼은 것이죠. 진군은 관리등용법인 구품관인법을 위반한 법률 관료로 사마이와는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명제가 즉위한 다음 해인 227년 사마이는 표기 대장군으로 승진을 하고 도독형량 이주제군사에 임명되어서 허난성 난양현에 머물렀는데요. 난양현은 서쪽의 촉과 남쪽의 오를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위나라의 중요 군사 거점이었습니다. 한편 조지는 도도공량 이주제군사에 임명되어서 장안에 머물며 촉의 공격에 대비했고 조휴는 대사마에 임명되어 수춘에 머물면서 오나라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죠. 명제는 감독관이 4명이나 옆에 있으니 불편하고 갑갑했던 겁니다. 그래서 진군만 남겨놓고 세 사람을 지방 군사지점으로 내보냈던 것이죠. 이렇게 사마이는 전방기지의 총사령관이 되어서 군사가로서의 활약을 하게 됩니다. 228년 1월 사마이의 관할구역에 있던 신성태수인 맹달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반란을 진압하는 것이 사마이의 첫 번째 임무가 됩니다. 맹달은 유비가 촉을 차지했을 때부터 유비에게 협력을 했고 형주의 촉의 군사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병력을 이끌고 촉의 경계와 가까운 상용에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219년 관우가 번성이 주둔해 있는 조인을 공격하다가 위기에 빠졌을 때 서쪽의 상용에 있던 맹달과 유봉에게 구원을 청했는데도 응하지 않았죠. 그리고 관우가 죽고 맹달은 유비에게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서 위나라에 투항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런 맹달을 잘 대해주었지만 이 문제가 사망한 후 맹달은 자신이 위나라에 투항하게 된 상황이 떳떳하지 않았기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 이런 맹달의 마음을 꿰뚫어 본 제갈량, 맹달에게 밀서를 보내서 촉으로 돌아오라 권하게 되죠. 맹달은 제갈량의 손을 잡아 위나라에 반기를 든 것입니다. 맹달은 사마이가 상용까지 오려면 한 달 이상은 걸릴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마이는 520km나 되는 거리를 밤낮으로 달려 16일 만에 상용성에 도착을 했고 그대로 성을 포위해 맹달을 죽이게 됩니다. 제갈량은 맹달을 이용해서 형주의 거점을 확보하려 했지만 사마이의 빠른 판단과 군사력으로 이 계획은 실패하게 되죠. 결국 제갈량은 형주와 촉의 양쪽 루트에서 북상을 해서 위나라를 일제 공격하려던 계획을 수정해서 이 북벌의 방향을 촉을 향하도록 수정해야만 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마이와 제갈량의 대결이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갈량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207년 유비가 조조에게 쫓겨 형주에 의탁하고 있을 때 삼고초려를 해서 유비와 함께하게 되었죠. 그리고 208년 조조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강남으로 진격하자 제갈량은 오나라 송건과 유비와 동맹을 맺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주유가 이끄는 오나라 군대가 적벽대전에서 조조 군대를 격파하게 되었고 제갈량은 유비가 자립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하고 천하 3분지계를 실현할 전력을 실행에 옮겨나가게 되죠. 제갈량은 조조가 후퇴하자마자 지체 없이 형주 지방을 공략하고 이를 발판으로 촉으로 쳐들어가 214년 촉을 제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비가 즉위를 하고 위왕조가 세워진 다음 해인 221년 제갈량은 위나라와 대적할 수 있도록 유비에게 촉왕조를 세우게 했는데요. 그렇게 촉의 승상이 된 제갈량은 타고난 행정수완을 발휘해서 내정을 정비하고 촉왕조의 기반을 다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유비는 황제가 된 이후에도 의형제인 관우가 오나라 송건에게 죽은 것에 분노하고 있었고 결국 제갈량의 반대도 물리치고 오나라로 쳐들어가게 되는데 결과는 참패. 그리고 223년 이 어리석은 아들 유선을 제갈량에게 맡기고 사망하게 되죠. 제갈량은 유비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이 어리석은 유선과 촉을 지키기 위해 고전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제갈량의 천하 3분지계는 오와 동맹을 맺고 조조와 대항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삼은 것인데요. 유비가 사망한 후에도 제갈량은 이 기본 방침을 밀고 나가기 위해 오와 동맹 관계를 회복하고 몸소 대군을 이끌고 남정을 강행해서 반기를 든 남중의 이민족을 평정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북벌을 다낸 위나라를 치기로 하죠. 226년 5월 문제가 사망을 하고 명제가 즉위했을 때 이것이 기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위나라를 공격할 전략을 짜고 맹달에게 밀서를 보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사마이에 의해 저지당하고 말죠. 하지만 포기할 리 없는 제갈량 228년 후주 유선에게 출사표를 바치고 북벌 전진기지인 한중으로 군대를 진격시키게 됩니다. 제갈량은 8년 동안 5번 또는 6번 이 북벌을 단행했는데 사마이가 위나라 군대를 이끌고 전면에 나선 것은 231년 4차 북벌 때부터입니다. 1차 북벌 때는 제갈량의 절묘한 우회작전이 들어맞아서 조진이 지휘하는 위나라 군대가 혼란에 빠져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하지만 선본대를 이끌고 가정의 진을 친 마속이 작전 실수를 저질렀고 위나라 장수 장압이 장안에서 달려와 마속군을 격파해서 제갈량의 북벌을 저지시킵니다. 이후 제갈량은 2차, 3차 북벌을 계속했지만 이렇다 할 전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리고 230년 이번에는 위나라가 공세로 나왔는데요. 이때 사마이는 관중방면 총사령관인 조진과 힘을 합쳐 촉으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형주의 서성에서 촉으로 들어온 사마이의 군대는 조진 군대와 합류를 해서 성고의 적판에 포진한 제갈량과 대치했지만 장마로 인해 철수하게 되죠. 이때 제갈량과 사마이의 실제 전투는 없었지만 서로가
아, 이제 우리 두 사람의 결투이구나 라고 느끼게 된 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28년 조진이 병사하고 사마이가 그 후임이 되어 관중방면 총사령관인 도도공주 제군사가 되어 제갈량과 격돌하게 되는데요. 문제의 유명을 받은 네 충신 중 한 명인 조휴는 228년에 오나라 명장 육손에게 참패한 충격으로 이미 사망한 후였죠. 조휴가 사망하고 조진까지 사망을 했으니 유명 대신 중 조씨 일족 두 명이 모두 사망한 셈입니다. 사마이 입장에서는 정치적 수완과 전략가로서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지요. 그리고 231년 제갈량이 4차 북벌을 감행했는데요. 그때까지 3차례의 북벌을 한 경험을 토대로 제갈량은 촉에 험준한 벼랑길을 따라 식량과 군사 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해 신형 수송수단인 모구와 유마를 고안합니다.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갖춘 뒤 기산으로 출격을 했는데요. 위나라 최고 사령관이 된 사마이 역시 장안에서 대군을 이끌고 출격하게 되죠. 두 사람의 정면 대결이 시작되었는데 사마이는 이렇다 할 전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렇게 3개월 동안 지루한 지구전이 계속되다가 식량이 바닥나고 사마이는 철수하는 제갈량 군대를 추격하다가 너무 깊숙이 들어가 역전의 노장 장합이 죽음을 맞기도 했죠. 결과적으로 보면 제갈량의 4차 북벌을 저지한 것은 맞지만 확실한 승리는 아니었던 겁니다. 이후 제갈량은 확실한 승리를 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4년 동안 치밀한 준비를 한 끝에 234년 4월 10만 대군을 이끌고 다시 출격을 합니다. 이번에는 식량이 떨어져 후퇴하는 일 따위는 없도록 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본진 주위에 둔전까지 만들면서 장기전을 준비하죠. 사마이도 역시 출격을 해서 제갈량과 대치하게 되는데 이전의 방식대로 섣불리 공격하지 않고 이 총나라 군대의 식량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기만 하고 있었죠. 제갈량이 계속 도발을 하는데도 말이죠. 제갈량은 이번에는 사마이를 자신의 페이스로 끌어들여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사마이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선물은 여자 옷과 여자 두건이었는데요. 함께 보낸 편지가 사마이를 자극합니다. 너는 대장군 입에도 싸우기를 두려워하고 진지에만 틀어박혀 칼과 화살을 피하니 싸움을 두려워하는 아낙네와 다름이 없구나. 여자의 옷과 두건을 보내니 2번 절하고 공손히 받거나 혹 대장부에 기계가 있다면 돌려보내고 싸움터로 나와라. 이렇게 엄청난 모욕을 받은 사마이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서 당장이라도 군대를 일으켜 달려가고 싶었지만 생각을 달리하게 됩니다. 제갈량이 이토록 승부를 내고 싶어하는 건 장기전이 촉에게 불리하다는 증거가 아닌가. 사마이는 계속 지구전을 펼쳤고 그렇게 대치 상황이 시작된 지 100일쯤 지났을 때 제갈량은 병이 악화되어 사망하게 됩니다. 제갈량이 지병인 폐렴이 악화되어 숨을 거두면서 승리는 사마이의 것이 된 것입니다. 사마이는 인내하고 자중하는 것으로 중국 역사상 최고의 지략가를 누른 것이죠. 제갈량이 죽기 전 사마이를 방문한 총나라 사절에게 사마이가 제갈량의 안부를 물었는데 사신이 승상께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한밤중에 주무십니다. 20대 이상의 태형은 모두 몸소 처리하시고 식사는 2옷밖에 드시지 않습니다. 라는 답을 합니다. 이러니 몸이 배견할 리가 없겠죠. 사마이는 이 사신의 말을 듣고 제갈량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감했던 것입니다. 제갈량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자 그의 유언대로 그의 죽음을 숨긴 채 총나라 군대가 철수를 하게 되는데요. 사마이는 총나라 군대의 철수 이유를 깨달았지만 또 실수를 하게 될까봐 이번에는 추격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달아나게 했다 하며 비웃기도 했지만 사마이는 산 사람의 행위는 짐작할 수 있지만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하며 태연해했다고 합니다. 총나라 군대가 철수한 후 사마이는 제갈량의 본진을 시찰했는데 빈틈없이 준비되어 있던 본진의 상태를 보고 천하의 기재로다 하며 감탄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사마이의 끈기와 지구력은 제갈량을 능가했고 제갈량은 북벌의 가업을 이루지 못하고 사망을 하게 된 것이죠. 제갈량을 제지한 공을 인정받은 사마이 235년 대장군에서 군령권을 가진 최고 벼슬인 태위로 승진을 해서 세력을 더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유명 대신 중 한 명이었던 진군마저 사망을 하면서 유명 대신은 사마이만 남게 되었지요. 이후 사마이는 요동 정벌을 하게 되는데요. 요동을 차지하고 있던 공손씨 집안, 공손연이 주도권을 잡게 되면서 오나라 송건과 접촉을 하는 등 위나라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어느새 위나라에 반기를 들어 237년 스스로 연항을 자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세우게 됩니다. 이를 두고 볼 수 없었던 명제는 장안의 주둔에 있던 사마이를 낙양으로 불러 요동 정벌을 명했고, 사마이는 4만 병력을 이끌고 공손연을 정벌하러 가게 되는데요. 당시 60세의 사마이, 그간에 축적된 그의 경험은 그를 최고의 사령관으로 만들어 주었고, 긴 여정이 될 요동 정벌은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출정을 하게 됩니다. 사마이가 출정을 할 때 명제가 왕복 얼마나 걸리겠소 하고 물었는데, 사마이가 가는데 100일, 공격 100일, 돌아오는데 100일, 병사들 휴식 60일, 1년이면 됩니다 하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공소년은 사마이의 공격에 대비해 8만 정도의 정예병을 뽑아서 지금의 요령 해성 부근에 방어선을 치고 20리에 걸쳐 깊은 해자를 파고 성벽을 높이 쌓습니다. 시간을 끌려는 계책이었는데요. 하지만 사마이는 병사들을 남쪽 방어선으로 보내는 척한 후 양평을 바로 칩니다. 다급해진 공소년은 주력 부대를 바로 양평으로 이동시키는데요. 사마이는 양평으로 가는 길에 있는 수산에 매복을 두어 적을 격파하고 양평을 포위합니다. 그런데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전투는 큰 비가 쏟아지면서 위기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사마이는 퇴각하지 않고 계속 포위를 유지하기로 하죠. 공소년은 사마이가 비로 인해 퇴각하리라는 생각을 했지만, 사마이는 오히려 홍수를 이용해 수로로 군수품을 보급하고 전쟁을 계속 준비해 나갑니다. 그런데 사마이는 공격 준비만 하고 공격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위만 하고 있었는데 그 포위마저 느슨하게 하고 있었죠. 그리고 남쪽의 군령을 20리 뒤로 물리고 적들이 나와 방목하고 나무를 벨 수 있게 해줍니다. 또 적이 아침에 산보를 나와 저녁에 돌아갈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주죠. 공소년 진영의 군량이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공소년의 자녀 병력은 곧 군량을 모두 소비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알게 된 사마이 곧바로 공성에 들어갑니다. 장장 한 달 동안 계속해서 화살과 돌을 퍼부으니 공소년은 막다른 길목에 내몰리게 되지요. 공소년은 더 이상 물러날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지 이제 그만 화의를 맺읍시다 하며 재상 왕건과 어사대부 유보를 사마이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사마이는 두말하지 않고 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가 목을 베어버리죠.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양평성은 무너지고 공소년은 아들 공손수와 수백 명의 사람들과 포위를 뚫고 양수를 향해 도주하지만 결국 양수 근처에서 위군에게 붙잡히게 되었고 두 부자 모두 머리가 잘려 죽게 됩니다. 사마이는 승리 후에 포로들을 선별해 15세 이상 7천여 명을 모두 죽였다고 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키가 넘으면 모두 죽여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어 공소년이 비합법적으로 임명한 공경 이하를 모두 죽이고 장군, 필성 등 2천여 명을 모두 사륙합니다. 사마이가 이때 죽인 이들을 합치면 1만여 명이 넘는데요. 사마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죽인 사람들로 경관을 만듭니다. 경관은 고대 전쟁에서 승자들이 전공을 가시하고 적들을 떨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들의 시체를 쌓아 만든 커다란 언덕으로 경관을 구축하는 것은 아주 잔혹한 행위였죠. 이렇게 50년 이상 요동을 차지했던 공손씨는 사마이에 의해 완전히 패망해 버리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사마이는 인내하고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엄청난 사륙을 할 존재로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 요동정벌에서 보인 사마이의 냉혹함이야말로 그의 진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요동정벌에 성공한 사마이, 병사들을 이끌고 돌아가던 중 두 통의 칙서를 받게 됩니다. 한 통은 주둔지인 장안으로 돌아가라 라는 내용이었고, 다른 한 통은 명제의 친필로 쓰인 것으로 당장 낙양 궁궐로 돌아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마이는 낙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하고 고속수레인 추봉차를 타고 미친 듯이 달려 하루 만에 낙양에 도착합니다.
사마이가 낙양에 도착했을 때 명제는 이전부터 있었던 병세가 악화되어 죽음을 앞두고 있었고 황실 내에는 치열한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었죠. 명제는 조조의 아들인 연왕 조우를 대장군으로 임명하고 하후원과 조조, 조상, 진량이 다음 황제를 보필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명제의 측근으로 건세를 누리고 있던 유방과 손자가 하우원과 조조와는 사이가 나빠서 이들을 견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병상에 누운 명제에게 이들에게 다음 황제를 맡기면 황제는 꼭두각시가 될 것이라며 계속 설득을 합니다. 결국 마음을 바꾼 명제는 조상을 대장군으로 임명하고 급히 사마이를 불러들인 것이죠. 사마이에게 장안으로 가라는 칙서를 내린 사람은 아마 연왕 조우였겠지요. 사마이는 이렇게 대장군에 임명된 조상과 함께 명제의 유명을 받들게 되는데 명제는 사마이의 손을 잡고 이제 겨우 8살 된 어린 황태자 조방을 잘 보필해달라라는 부탁을 합니다. 사마이는 폐하께서는 선제께서 폐하를 저에게 부탁하는 것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잘 보필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지요. 이렇게 사마이는 조조, 조비, 조예를 잇는 3대 위양들로부터 후계자를 부탁받는 최측근 대신이 됩니다. 239년 1월 35세의 젊은 명제가 사망을 하고 8살 나이의 조방이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지요. 사실 조방은 명제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명제는 정치에 크게 흥미를 두지 못하고 국고를 낭비하며 화려한 궁을 짓고 여인들과의 즐거운 놀이에 빠져 있었는데 너무 방탕한 생활을 해서인지 일찍 건강이 나빠졌고 후사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씨 집안 자손인 조방을 데려와 후계자로 삼은 것인데요. 출신이 확실치 않은 어린 황제의 등장은 위왕조를 더욱 위태롭게 했습니다. 조방이 즉위한 뒤 사마이는 태부가 되는데요. 최고의 지위인 듯 했지만 실상은 실권이 없는 황제의 스승자리였죠. 이것은 대장군이 된 조상의 참모 정밀 등이 꾸민 일로 사마이를 밀어내기 위한 술책이 시작된 것입니다. 조상은 관중방면 총사령관이었던 조진의 아들인데요. 조진과 같은 세월을 보낸 사마이는 조상에게 많은 것을 양보하고 부딪히지 않으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조상 역시 처음에는 사마이를 깍듯이 대하며 사마이와 정사를 잘 논의하는 듯 했지요. 하지만 권력을 가지면 그것을 휘두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인지 조상은 권력행위를 하는 것을 즐기게 되었고 사마이가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부로 추대된 뒤에도 군사를 장악하고 있던 사마이는 오나라의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해 해마다 몸소 병력을 이끌고 남정을 되풀이했는데요. 이런 군사행동은 조상 일파를 견제한다는 의미도 내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상 일파의 전행이 심해지고 있었으니까요. 이에 조상도 군 지휘관으로서의 명성을 쌓고 싶은 마음에 사마이의 반대를 물리치고 244년 10만 대군을 이끌고 촉을 정벌하러 나섰는데요. 역시나 전쟁 경험이 없던 조상은 대패를 하면서 자존심을 구기게 됩니다. 이후 조상은 자신의 참모들인 하안, 등양, 이승, 정밀, 필계를 믿고 가까이 두었는데 이들은 사마이를 국정에서 배제시키고 자신들 뜻대로 국정을 끌어가며 농단을 하게 됩니다. 이들 중 하안은 철학 담론인 청담의 창시자였는데요. 어머니가 조조의 첩이어서 궁중에서 자란 인물입니다. 하안은 어머니를 닮아서인지 그 용모가 아주 뛰어났는데 스스로도 자신의 용모가 뛰어나다는 것을 알았던지 항상 외모에 신경을 쓰고 백분을 들고 다녔으며 자신의 그림자를 돌아볼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안은 이부성서로서 관리 등용을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조상 일파의 세력은 점점 더 강해지게 되지요. 조정에서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위치가 된 사마이, 이대로 있다간 가문의 안위를 보장받을 수 없고 또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해서 247년부터는 병을 핑계로 정무를 보지 않고 집안에서만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들인 사마사와 사마소에게 항상 겸손하라는 지시를 해서 자식들의 벼슬만은 유지할 수 있게 하지요.
조상은 혹시 사마이가 꾀병을 부리는 것이 아닐까 계속 의심을 했고, 조상의 참모인 이승이 고향인 형주로 부임하면서 사마이의 병세가 사실인지 확인도 할 겸 인사를 하러 들리게 되는데요. 사마이는 백발을 흐트러뜨린 채 누워 있었고 죽을 먹는데 제대로 먹지 못하고 질질 흘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승이 제가 형주로 발령을 받아 돌아갑니다 라고 말을 하자, 뭐? 병주로 간다고? 하면서 잘 알아듣지 못하고 대묻고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승은 사마이가 노망이 든 데다가 몸도 쇠약해져서 곧 죽을 것 같았습니다 라는 보고를 했고, 조상 일파는 그래 곧 죽을 노인네, 우리 손에 피 묻힐 필요도 없겠구나 하며 안심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49년 1월, 조상 형제는 황제인 조방을 모시고 황릉으로 참배를 가기로 했는데요. 곧 죽을 듯이 누워있던 사마이가 분연히 일어납니다. 사마이는 조상의 전행을 탄핵하고 해임을 요구하는 상주서를 명제의 황후인 곽태우에게 전하면서 전행을 일삼는 조상 일당을 내가 쓸어버리고 황제를 구하겠다는 정당성을 만든 뒤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동생인 사마부, 그리고 사마이의 맏아들 사마사, 그리고 사마 집안 사람들이 미리 약속한 대로 움직여서 낙양을 무력으로 진압해버리죠. 사실 사마이가 몸져 누워있던 시기, 장남 사마사에게 3,000명 규모의 비밀 사병을 조직하고 훈련시키도록 해두었던 것인데요. 그동안 알아 누워 있었던 것은 사마이의 완벽한 연극이었던 겁니다. 사마이는 군대를 이끌고 낙수의 부교에 진을 치고 조방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황제 조방에게 조상의 파면을 요구하는 상주서를 바치고 조상에게는 면직 조치로 끝날 것이니 무장을 해제하고 귀환하라는 설득을 하죠. 전세가 기울었음을 깨달은 조상, 그래 면직당해도 나 돈 많잖아, 편하게 지낼 수 있잖아 하면서 측근 환번에 반대를 물리치고 항복을 합니다. 조상의 항복을 받은 사마이는 곧바로 황제의 어머니 곽태우로부터 조상을 벌하라는 조서를 받았고, 낙양으로 돌아온 조상은 나흘 뒤 체포됩니다. 조상의 동생 조해와 조훈, 그리고 조상의 측근들이 모두 체포되는데 이들은 모두 반역죄로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3조까지 멸하게 되죠. 이 쿠데타를 고평능 사변이라고 하는데요. 병을 핑계로 누워있던 사마이, 그 치욕의 세월 동안 이날을 기다렸던 것이고, 그의 냉혹함을 드러내며 후한의 싹을 모두 베어버림으로써 마침내 위왕조의 1인자가 된 것입니다. 물론 황제가 있긴 했지만 허수아비 황제는 사마이의 소나기에 들어온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당시 사마이 나이 71세, 가장 낮은 자세로 조조의 의심 속에서 살아남아 마침내 위왕조를 손에 넣은 것입니다. 이렇게 쿠데타가 성공하고 2년이 지난 251년, 사마이는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의 권력은 그의 아들들 사마사, 사마소에게로 이양되게 되지요. 그 사마이 드라마를 보면 사마이가 아내 장춘하를 무척 사랑하고 꼼짝 못하는 공처가로 묘사되고, 두 번째 부인으로 두게 되는 백령군도 조비가 감시자로 보낸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글쎄요, 젊어서는 장춘하와 잘 지냈을 수도 있겠지만 나이를 먹고 사마이는 장춘하 외에 3명의 부인을 더 둡니다. 복부인, 장부인, 백부인. 그 중에서 드라마에 등장한 백령군은 백부인인 것이고 사마이의 총애를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병이 들어 누워있는 사마이를 장춘하가 보러 온 적이 있었는데 이때는 두 사람 사이가 무척 나빠졌던지 보기 싫은 늙은이가 뭐하러 왔냐며 사마이가 장춘하를 타박했고, 너무도 화가 나고 서러웠던 장춘하는 곡기를 끊고 죽겠다며 단식 투쟁을 했는데 자식들마저 단식 투쟁을 하며 아버지 너무하셨어요 하며 어머니 장춘하 편을 드는 겁니다. 사마이는 할 수 없이 내가 심했소 하며 사과를 했는데 장춘하가 죽을까봐 사과한 것이 아니라 자식들 때문에 사과한 것이라고 하네요. 장춘하는 247년 4월에 사망했으니 사마이보다 먼저 사망을 한 것입니다.